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을 향해 15% 관세 폭탄을 휘둘렀던 트럼프가 하루 만에 한국의 고개를 숙였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미국의 조선업을 대신해 태평양 함대의 명줄을 통째로 쥐게 된 한국. 점점 벌어지는 격차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한국을 본보기 삼아 다시 패권을 쥐려고 했죠. 한국은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있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즉시 철수를 선택했고 단 하루 만에 태평양 함대가 멈춰선 겁니다. 방산 주식 수천억 달러가 순식간에 증발하자 트럼프 지지자마저 등을 돌렸고 트럼프는 정치 인생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국의 함대를 침몰시킨 한국의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미 태평양 함대가 사흘 만에 멈춰섰습니다. 이지스함 12척의 스크린이 동시에 꺼졌어요. 레이더가 죽고 냉각수가 끊기고 1만 톤짜리 전투함이 바다 한가운데서 코철로 변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던 미 해군이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맞지 않고 무릎을 꿇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중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의 클라우드 서버 관리자가 마우스를 딱 한 번 클릭했을 뿐이에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천조국의 태평양 재해권이 증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3초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그건 윌리엄 펜스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미 펜타곤 군수사령부 국장으로 25년째 군수 조달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25년입니다. 미합 중국 군수체계의 모든 톱니바퀴를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죠. 그런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무기를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그 무기는 미사일도 전투기도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디지털 마스터키였습니다.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아침 워싱턴 펜타곤 집무실 85인치 대형 모니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펜을 들어 올리는 손끝이 클로즈업 됐어요. 전 세계 대상 15% 보편관세 정역 서명. 붉은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습니다. 참모들이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죠. 저는 달랐어요. 가죽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승진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브리핑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비화기가 울렸습니다. 스털링 차관이었어요. 펜타곤 서열 3위. 백악관의 심기를 읽는 데는 천재적인 감각을 가졌지만 군사 지식은 제로에 수렴하는 양반이죠. 수화기 너머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습니다. 벤스 대통령께서 글로벌 기강을 잡으셨다. 당장 한국 업체들을 쥐어짜서 관세는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뜯어내. 백악관이 동맹들 목줄을 쥐길 원하니까 하와이로 날아가 한국 놈들을 짓밟고 와!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위약금까지 뜯어내라. 이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실적을 쌓아 차관보로 올라갈 수 있는 황금 사다리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곧바로 하와이 제3도크의 현장 대시보드를 띄웠어요. 화면에 한국 K조선이 전면 해체 수리 중인 1만 통급 이지스함 USS 존 핀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떠올랐습니다. 수만 개의 부품 데이터가 초록색 점으로 깜빡이고 있었죠. 제 눈에 그건 보잘것없는 아시아 하청업체가 미국의 돈을 받아먹으며 렌치나 돌리는 작업 현장에 불과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1년 전 저는 예산 절감 실적을 올리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치명적인 서류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K조선과의 MRO 계약서, 그 수백 쪽짜리 문서 속에 묻혀있던 조항이었습니다. 이지스함의 디지털 트윈 통제권, 그러니까 배의 심장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클라우드 마스터키가 한국 서울의 통제센터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죠. 암호화된 양자 보안키가 없으면 배의 전원조차 켤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이 버젓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읽지도 않았어요. 소프트웨어 따위가 뭐 대수겠습니까? 미국의 주먹은 철덩어리, 하드웨어니까요. 그때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기억이 머릿속을 스치긴 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금세 떨쳐냈죠. 미 해군의 수조 원짜리 독점 일감을 쥐어주는데 아시아의 하청업체 주제에 감히 천조국의 관세 폭탄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코숨이 나왔어요. 그놈들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고분고분 지갑을 열 수밖에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하와이 현장의 K조선 최동식 총괄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소장은 K조선 MRO 태평양을 진두지휘하는 야전사령관이었어요.
수십 년간 배를 만져온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었죠. 하청업체 현장 책임자일 뿐이니까요.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연결됐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앉은 차에 다리를 꼬고 말했어요. 최 소장, 상황 파악은 했겠지. 오늘부로 15% 관세가 발효됐다. 미국에 부품을 들여오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해. 억울하면 니들 돈으로 메꾸고 당장 하던 조립이나 계속해.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통보로 충분했어요. 수조 원짜리 일감의 주인이 말하는데 하청업체가 뭘 어쩌겠습니까? 저는 최 소장이 목소리를 떨며 사정하거나 분노에 차서 따지거나 최소한 이건 부당합니다 라는 항의 정도는 할 거라 예상했어요. 로비스트를 보내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결국 무릎을 꿇을 테니까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건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3초간의 정적,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또각또각 들렸어요. 그리고 최 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감정이라곤 일절 실려있지 않은 기계 음성 안내를 듣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사실과 벤스 국장의 지시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앓는 소리도 항의도 사정도 없었어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끊은 게 아니에요. 최 소장이 끊었습니다. 미합 중국 펜타곤 군수사령부 국장에게 할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했습니다.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등 뒤를 스쳤어요. 하청업체 책임자가 발주처 국장의 전화를 먼저 끊는다? 25년 경력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찜찜함을 씹어 삼켰어요. 제가 걱정해야 할 건 따로 있었거든요. 미국 본토의 조선소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의 조선 산업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숙련된 용접공은 은퇴하거나 떠났고 현대화된 도크는 녹슬어 문을 닫았습니다. 수리되기만 3년씩 밀리는 게 현실이었죠. K조선 없이는 이지스함의 나사 하나도 제대로 조일 수 없다는 끔찍한 진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스털링 차관에게는 한마디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사실을 보고하는 순간 차관보 승진은 물 건너가니까요. 한국에 끌려다니는 무능한 국장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시아 하청업체 놈들이 속으론 피눈물을 흘리며 지갑을 열 거라고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집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겨울 하늘이 흐렸어요. 모니터 속 USS 존 핀의 데이터점들이 여전히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초록빛이 영원할 거라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최 소장의 그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귓전에서 맴돌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세 글자가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더군요. 분노도 굴복도 동요도 없는 목소리. 마치 제 갑질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한, 아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그 냉정함이요. 등골이 살짝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지만 저는 그게 집무실 에어컨 탓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수조 원짜리 독점 일감을 쥐어주는데 감히 어디서 배짱을 부려. 내일이면 기어 나올 거다. 가죽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스털링 차관에게 보낼 성과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최 소장이 전화를 끄는 그 순간부터 태평양 건너편 서울의 K조선 클라우드 통제센터에서 어떤 기록이 쌓이기 시작했는지를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아침 집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모니터를 켰어요. 하와이 제3도크의 현장 대시보드가 떠올랐습니다. 어제까지 초록색으로 깜빡이던 부품 상태 아이콘 중 7개가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냉각 모듈 부품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노란색, 수급 지연을 의미하는 경고 신호였죠. 관세 폭탄의 여파가 생각보다 빨리 나타난 겁니다. K조선이 주문한 이지스함 레이더 냉각 모듈의 핵심 부품들이 세관에서 막혔어요. 15% 관세 재산정 때문에 펜타곤 반입이 48시간 지연된다는 통보였습니다. 48시간, 이틀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지스함 수리 공정이라는 게 도미노와 같아요. 부품 하나가 이틀 밀리면 그 뒤에 물린 공정 12개가 줄줄이 밀립니다. 한 달 공정이 2달이 되고 2달이 넉 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메커니즘을 25년째 들여다본 사람이니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는 것과 인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하와이의 최동식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의 찜찜함 따위는 커피 한 잔에 씻어낸 뒤였습니다.
최 소장, 냉각 모듈 지연권 받겠지. 그건 니들 사정이야. 세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고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때워서라도 공정률을 맞춰. 일정은 하루도 늦출 수 없다. 제가 왜 이런 무리한 지시를 했는지 설명드려야겠군요. 미 해군 군수사령부에는 오래된 내부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하청업체의 단순 항의는 무시하되 공정 지연 시 즉각 위약금과 페널티를 부과하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갑의 논리였어요. 미국이 돈을 주는 쪽이고 상대는 받는 쪽이니까 당연히 을은 갑의 스케줄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 지침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아니, 25년간 그 지침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수학이 넘어 초의 소장의 반응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3초간의 정적, 또각또각 키보드 치는 소리, 그리고 감정 제로의 확인 응답, 부품 수급 지연 상황과 벤스 국장의 공정 속행 지시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본건은 미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해당 사실을 기록합니다. 기록한다. 어제는 확인했다. 오늘은 기록한다. 뭘 기록하겠다는 건지 신경 쓰이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청업체가 서류 작업 좋아하는 건 만국 공통이니까요. 어차피 그런 문서 따위는 미국 법정에서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본론에 들어갔어요. 위약금 카드를 꺼내야 할 타이밍이었습니다. 공정 지연이 공식화되면 계약 조항에 따라 K조선에 하루당 수십만 달러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기세등등하게 권한자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려 페널티 부과 메뉴를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화면이 멈췄습니다. 접속 권한 일시 정지, 사유 품질 보증 불가 코드 발동. 붉은 글자가 모니터 한가운데 떡하니 박혀 있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영업 후 클릭했습니다. 먹통이었어요? 새로 고침을 해봤지만 같은 화면이 반복될 뿐이었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K조선 측에서 먼저 손을 쓴 거예요. 관세로 인해 부품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품질 보증을 할 수 없다는 코드를 시스템에 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품질 보증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펜타곤의 페널티 부과 권한도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었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그 조항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위약금 몽둥이를 휘두르기도 전에 방패가 먼저 올라온 겁니다. 이빨이 갈렸어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청업체 주제에 감히 발주처의 시스템 접속을 막아? 눈앞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바로 그때 하와이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동식 소장은 제3도크 임시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들었어요. 화면에는 냉각 모듈 부품 지연으로 인한 이지스함 레이더 시스템 시뮬레이션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0.0%의 오체, 숫자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지스함의 위상 배열 레이더에서 0.03%의 오차는 미사일 요격 궤도를 700m 이상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전투 중이라면 함선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최 소장은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스크린샷 찍지도 누구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태블릿에 조용히 기록만 했어요. 날짜, 시각, 오차율, 원인, 감정적인 단어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와 사실만이 차곡차곡 쌓였죠. 그리고 K조선 메인 서버에서는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펜타곤의 계약 위반 로그가 분 단위로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내린 부당한 공정 속행 지시, 품질 보증 무시 강요, 관세로 인한 부품 수급 방해, 하나하나가 타임스탬프와 함께 암호화되어 서울 본사의 클라우드에 전송됐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미국이 갑질의 주먹을 휘두를 때 한국은 그 주먹이 남기는 지문을 한 올도 빠짐없이 채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건 마이클 챙 하사관이었어요. 하와이 기지 IT 보안을 담당하는 30대 초반의 하사관이었는데 한국계 미국인이라 그런지 K조선의 시스템에 대해 유달리 잘 알고 있는 녀석이었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하와이 현장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용접기를 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스템 접속 로그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챙 하사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하사관이 국장실에 보고도 없이 뛰어들어오다니 군기가 빠져도 한참 빠진 거였습니다. 하사관, 내 직급이 뭐냐? 하급자가 국장실에 함부로 들어와서 아시아 업체 컴퓨터 타령이냐? 용접기를 껐으면 다시 켜라고 하면 될 일이지. 뭘 호들갑이야. 챙 하사관의 눈이 절박하게 떨렸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내저으며 나가라는 신용을 했죠. 쟁은 입술을 꽉 깨물고 경례를 한 뒤 문을 닫았습니다. 그 뒷모습에 서린 절망을 저는 읽지 못했어요. 아니,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코웃음이 나왔어요. 용접기를 껐다고? 그럼 위약금이 더 붙을 뿐이지. 내일 아침이면 한국 놈들이 기어 나와서 사정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위약금 조항이라는 몽둥이를 휘두르면 세상 어떤 하청업체도 고개를 숙인다는 게 25년의 경험이 가르쳐준 진리였으니까요. 집무실에 에어컨이 윙윙거렸습니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붉은색 접속 차단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노려보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를 감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 시각 태평양 건너편 하와이 제3도크의 임시 사무실. 최동식 소장은 마지막 기록을 마친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미 국방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한 치명적 결함 예상이라는 문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와 시각이 초 단위까지 박혀 있었죠. 최 소장은 태블릿을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와이의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최 소장의 표정은 어제와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표정, 감정 제로, 얼음장이었죠. 저는 그날 밤 스털링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 있게 보고했습니다. 차관님, 걱정 마십시오. 한국 놈들이 용접기를 꺼버리고 깝죽대고 있는데 위약금 폭탄 맞으면 내일 당장 꼬리 내리고 기어올 겁니다. 아시아 하청업체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털링 차관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어요. 그래, 벤스? 역시 네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백악관에 좋은 소식 전해줄 수 있겠군. 전화를 끊으며 저는 내일 아침을 그려봤습니다. 최 소장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 사과하는 장면이요. 위약금이 무서워서 발발기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요. 그 장면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그런데 하와이의 K조선 서버에서는 제가 내뱉은 모든 말과 내린 모든 지시가 타임스탬프와 함께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서울 본사의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전송되고 있었어요. 저는 갑질의 증거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제 손으로 쌓으면서 그게 제 무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같은 날 오후였습니다. 2월 17일 화요일, 저는 군용기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하와이까지 장장 9시간,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보였습니다. 국장급이 하청업체 현장까지 직접 날아간다? 체면이 깎이는 일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전에 품질 보증 불가 코드로 시스템 접속이 막힌 뒤 상황이 급변했거든요. 용접기를 끄기 시작했다는 챙 하사관의 보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진짜 작업을 멈추겠다는 건 아니겠지? 하청업체가 발주처를 상대로 파업을 한다고? 말이 되는 소립니까? 25년 경력에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군용기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USS 존 핀의 수리 공정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냉각 모듈 교체, 위상 배열 레이더 정렬, 추진 시스템 점검, 전체 공정의 60%가 K조선 엔지니어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손과 그들의 시스템에요.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된 클라우드 없이는 부품 하나의 규격조차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죠. 노트북을 닫았어요.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기류 탓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사실은 불안이었어요. 제가 직접 가서 호통을 치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미국의 권위를 현장에서 보여주면 한국 놈들이 고개를 숙일 거라고 믿었지만 확신의 밑바닥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와이 히캄 합동기지에 착륙한 건 오후 늦은 시각이었어요. 활주로에서 내리자마자 열대의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워싱턴의 건조한 겨울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끈적함이었죠. 넥타이를 고쳐 매며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진주만 제3도크까지는 20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할 말을 정리했어요. 최 소장의 멱살을 잡아야 할지, 책상을 내리쳐야 할지, 아니면 위약금 서류를 코앞에 들이밀어야 할지, 온갖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든 결론은 같았어요. 최 소장이 고개를 숙이고 즉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장면이었죠. 제3도크 임시 사무실 앞에 차가 섰습니다. 문을 박차고 내렸어요. 도크 안이 보였습니다. USS 존 핀의 거대한 선체가 드라이도크에 걸쳐져 있었는데 평소라면 용접 불꽃과 기계음으로 가득했을 현장이 조용했어요. 비정상적으로 조용했습니다. 용접기도 크레인도 사람의 고함 소리도 없었어요. 40도에 육박하는 도크 안의 열기만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임시 사무실의 알루미늄 문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부딪혔어요. 안으로 들어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최 소장, 지금 미합 중국을 상대로 파업을 하겠다는 거야? 니들이 누구한테 먹여 살림을 받는 건지 까먹었냐? 목소리가 사무실 벽에 부딪혀 울렸어요. 저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최 소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예상했던 장면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최 소장이 초조하게 서성이거나 한국 엔지니어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거나 최소한 제 방문에 긴장하며 일어서는 모습을 그렸었습니다. 시위대가 팻말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고도 생각했어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최동식 소장은 사무실 한가운데 놓인 접이식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등바디에 기대지도 않고 그렇다고 긴장한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자세로 태블릿을 두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왼손에는 얼음이 가득 든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이 들려 있었어요. 얼음이 잔에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이마에 땀 한 방울 없었어요. 제 고함에도 최 소장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응시한 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빨대에서 쪽하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거슬렸습니다. 천조국 펜타곤 군수사령부 국장이 군용기를 타고 9시간을 날아와 고함을 질렀는데 상대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니요? 내 말 안 들려? 최 소장,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제가 한 발 다가서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목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주먹이 떨렸습니다.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그제야 초해 소장이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빛에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두려움도, 경멸도 아닌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투명한 시선이었습니다. 마치 날씨를 확인하듯 제 얼굴을 한번 훑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책상 옆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 올렸습니다. A4 크기의 흰색 봉투였어요. 왼쪽 상단에 K조선 법무팀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그 봉투를 접이식 책상 위에 소리 없이 올려놓았어요. 손가락 끝으로 정확히 제 앞쪽으로 밀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어요. 설명도, 변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봉투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봉투를 거칠게 낚아챘어요. 봉인을 찢으며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이스월 석 장짜리 문서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 증명.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죠.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숫자였어요. 계약서 제12조 3항, 부품 수급 보장 의무, 제15조 7항, 품질 보증 기준 미달시 작업 중단 권한, 제18조 2항, 발주처의 계약 위반 시 시정 기한 부여 및 통보 의무. 감정적인 단어는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항의도, 비난도, 호소도 없었어요. 오직 계약서 조항 번호와 날짜와 수치만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이었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통보사항이라는 소제목 아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48시간 내 15% 관세 전면 예외, 증명서 발급 및 부품 수급,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을 시 K조선은 계약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전면 철수 및 디지털 접속 코드 회수를 실행할 것을 정식 통보합니다. 전면 철수, 디지털 접속 코드 회수,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어요. 48시간, 이틀입니다. 이틀 안에 관세 예외 증명서를 발급하라고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서명한 행정명령을 번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미합 중국 대통령의 서명을 하청업체의 내용 증명 한 장으로 뒤집겠다고?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서류를 구겼습니다. 두 손으로 와락 뭉개버렸어요. 종이가 우그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던져버렸죠. 구겨진 서류가 최 소장의 발밑으로 굴러갔습니다. 이런 쓰레기 종이 쪽지로 천조국을 협박하겠다고? 최 소장 정신 똑바로 차려. 48시간이 아니라 48분 안에 용접기 다시 켜고 작업 재개 안 하면 내가 직접 이 현장을 통제하겠어. 미 해군 군수사령부의 이름으로. 고함이었습니다. 사무실 천장의 형광등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분노였죠. 하청업체가 감히 발주처에 최후 통첩을 날리다니. 25년 경력에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어요. 최 소장은 발밑에 굴러온 구겨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3초쯤 지났을까요? 최 소장은 허리를 굽혀 그 종이를 주워 올렸어요. 구김을 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접어서 태블릿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달그락, 얼음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그 소리가 제 고막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는데 이 사람은 시종일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표정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욕을 하거나 따지면 저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에는 분노로 맞서면 되니까요. 그런데 아무 감정도 없는 얼음 같은 침묵은 어떻게 상대합니까? 마치 저의 고함이, 저의 분노가, 저의 권위가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듯 했어요. 벽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최 소장이 태블릿을 한번 두드리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용 증명은 정상적으로 전달 완료되었으며 전달 시각과 수령 확인이 서울 본사 서버에 자동 기록되었습니다. 48시간 카운트가 시작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조했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읽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벤스 국장이 서류를 구겨 바닥에 던진 사실도, 고함을 지른 사실도,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사실도 전부 기록됐을 겁니다. 최 소장의 태블릿이 녹음 중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사람은 제 분노에 단 1mm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왔어요.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도크에 울렸죠. 또약볕이 이마를 때렸습니다. 서류를 바닥에 던진 건 후련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온몸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윌리엄 벤스가 미합 중국 펜타곤 군수사령부 국장이 아시아 하청업체의 현장 소장에게 기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25년 커리어가 무너지는 거였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현장을 내 손으로 통제하겠다고. 미국의 기술로 저놈들의 자물쇠 따위는 박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관용차에 올라타며 비화기를 꺼냈습니다. 워싱턴에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로키드 마틴의 IT 보안팀을 당장 하와이로 불러들일 겁니다. 미국 최고의 천재들이 한국의 자물쇠를 부수면 그만이에요.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미국이 힘을 쏟으면 못 뚫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비화기 버튼을 누르며 백미러를 봤습니다. 임시 사무실에 알루미늄 문이 보였어요. 닫혀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배웅도 항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곳에 온 적조차 없었다는 듯 사무실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고함보다 더 무서웠다는 걸 저는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2월 18일 수요일. 하와이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뙤약볕이 진주만 제3도크의 콘크리트 바닥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 밤 기지 숙소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최 소장의 그 무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얼음 동동 띄운 커피를 마시며 제 고함을 바람소리 취급하던 그 얼굴이요. 새벽 5시에 비화기를 잡았습니다. 워싱턴의 스털링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관님, 한국 놈들이 생각보다 고집이 셉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로키드 마틴의 최고급 ET 보안팀을 현장에 투입시키겠습니다. 한국 놈들이 시간이나 끌면서 버티는 동안 우리 천재들이 시스템을 강제 부칭하면 그만이에요. 스털링 차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좋아, 벤스. 빨리 처리해. 백악관이 기다리고 있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곧바로 로키드 마틴 본사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사이버 보안 특수팀, 미합 중국이 자랑하는 최정예, IT 엔지니어 8명을 당장 하와이로 보내라고요. 군용기 배정까지 제가 직접 밀어붙였습니다. 오전 10시 로키드 마틴 팀이 히캄 합동기지에 착륙했어요. 검은색 하드케이스를 양손에 든 백인 엔지니어 8명이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전원 MIT 칼텍 출신이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미국이 가진 두뇌의 정수였죠.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며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자물쇠 따위, 이 천재들이면 5분이면 충분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제3도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이클 챙 하사관이 또 나타났습니다. 뒷좌석 옆에 타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진 채로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강제 부팅을 시도하는 순간 외부 침입으로 간주해서 메인보드를 스스로 태워버립니다. 양자 암호 기반의 제로 트러스트 구조라서 우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절대 억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챙 하사관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어요. 힘을 주진 않았지만 입 닥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사관, 네가 MIT 나왔냐? 칼텍 나왔어? 로키드 마틴이 못 뚫을 암호가 세상에 어디 있어? 한국 놈들 컴퓨터가 무슨 외계 기술이라도 되는 줄 아냐? 한마디만 더 하면 보직 해임이다. 챙 하사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얼굴에 역력했어요. 하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주먹이 하얗게 될 때까지 쥐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야자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챙 하사관의 절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제 삽도크에 도착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조용하기는 했지만 K조선 엔지니어들이 사무실에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도크 입구부터 사람의 기척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눈앞의 광경에 발이 멈췄어요. K조선 엔지니어들이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철수가 아니었어요. 시위도, 물리적 충돌도, 고성도, 팻말도 없었습니다. 20명 남짓한 한국 엔지니어들이 투명 태블릿에 QR코드를 찍으며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QR코드를 스캔하면 무인 운반 로봇이 정확한 위치의 장비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로봇은 바닥에 그려진 보이지 않는 경로를 따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무인 로봇의 바퀴가 콘크리트 위를 구르는 미세한 진동음, 컨테이너가 닫히는 딸각 소리, QR코드 스캔할 때에 비하는 전자음. 그게 전부였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지시하는 소리도, 확인하는 고함도, 서로 부르는 호출도 없었어요. 20명이 넘는 인원이 수십 톤의 장비를 빼고 있는데 현장이 도서관보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혼란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짐을 불이 나게 싸면서 이것저것 빠뜨리고 서로 소리 지르며 우왕좌왕 하는 모습을요. 그래야 제가 끼어들어 중단시킬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마치 사전에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돌린 군사작전 같았어요. 단 1초의 오차도, 단 한 명의 이탈도 없었습니다. QR코드 하나에 컨테이너 하나, 스캔 이동 적재, 스캔 이동 적재. 기계처럼 반복됐어요. 30분이 채 되지 않아 도크 안에 있던 K조선의 장비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군용기 타고 날아오고 로키드 마틴 팀을 불러들이는 동안 이 사람들은 이미 철수 준비를 완벽하게 끝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컨테이너가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의 붉은 불이 초록으로 바뀌었어요. 도크 안에 K조선의 장비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구 하나, 케이블 한 가닥도요.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한국 사람이 온 적이 없었다는 듯 도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최동식 소장이 마지막으로 도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심장이 쿵 했어요. 뭔가 말을 하려나 싶었습니다. 항의를 하거나 최소한 원망의 한마디쯤은 하겠지요. 최 소장은 제 앞에 서더니 허리를 살짝 숙였습니다. 건조한 목례였어요. 호텔 프런트 직원이 체크아웃 손님에게 하는 것 같은 형식적이고 깔끔한 인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도 없었어요. 눈빛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련도 분노도 조롱도 없이 그냥 돌아섰어요.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 쪽으로 걸어가는 최 소장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불안도 아니었어요.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치 싸움을 걸었는데 상대가 주먹을 받아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 것 같은 허탈하고 찝찝한 기분이요. 하지만 곧 떨쳐냈습니다. 한국 놈들이 빠졌으니 이제 미국의 차례였어요. 저는 로키드 마틴 팀에게 손짓했습니다. 8명의 엔지니어가 검은 하드 케이스를 들고 USS 존핀의 중앙 콘솔실로 향했어요. 흉하게 배를 까뒤집은 이지스함의 좁은 통로를 지나 정보실에 들어섰습니다. 콘솔실은 어두웠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나면서 보조 전원만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비상등의 푸른빛이 천장에서 희미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죠. 스크린 12개가 줄지어 꺼져 있었습니다. 메인 콘솔 위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들이 노트북을 펼쳤어요. 케이블을 연결하고 진단 프로그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콘솔실 뒤편에 팔짱을 끼고 섰어요. 5분이면 끝난다고 장담했습니다. 자, 제군들. 한국 놈들이 걸어놓은 유치한 자물쇠를 박살내줘. 미합 중국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야. 수석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의 코드가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우회 접속 코드, 백도어 탐색, 포트 스캐닝.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해킹 우회 기법들이 동시에 투입됐죠. 1분이 지났습니다. 스크린이 꿈쩍도 안 했어요. 3분이 지났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손가락이 빨라졌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기관총처럼 연사됐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꺼져 있던 스크린이 켜지기는커녕
진단 프로그램 자체가 접근을 거부당하고 있었어요. 이상합니다. 포트가 전부 닫혀 있어요. 백도어도 없고 우회 경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팔짱을 풀며 한 발 다가섰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야? MIT 출신이 한국 놈들 암호 하나를 못 들어? 엔지니어들이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해킹 오해 코드를 수십 개 집어넣었지만 시스템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았어요. 반응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치 벽에 대고 말을 거는 것 같았죠. 10분이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크린 12개 중 메인 화면 하나에 붉은색 경고창이 깜빡이기 시작한 거예요. 기괴한 기계음이 콘솔실에 울렸습니다. 낮고 둔탁한 진동음이었어요. 잠수함 경고음 같기도 하고 심장 박동 같기도 한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손이 멈췄어요. 수석 엔지니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화면의 붉은 경고창에는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암호화된 코드가 빠르게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해독이 불가능했습니다. 국장님, 이건 우리가 본 적 없는 구조입니다. 양자 암호 레이어가 3중으로 걸려 있어요. 무리하게 더 들어가면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이 안 됩니다. 수석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MIT 출신, 미국 최고의 두뇌라는 사람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턱 끝까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콘솔실의 기계음이 점점 커졌어요. 붉은 경고창이 하나에서 셋에서 여섯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저는 그 붉은 빛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5분이면 끝난다던 제 장담이 공허하게 콘솔실 벽에 부딪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팔짱을 다시 꼈지만 손가락이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기계음이 심장 박동과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콘솔실의 푸른 비상등 아래 붉은 경고창이 깜빡이는 스크린 앞에서 미국 최고의 천재들이 속수무책으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고, 시간을 더 주면 뚫릴 거라고, 미국의 기술력이 아시아의 자물쇠에 진리가 없다고요. 콘솔실을 채운 붉은 빛이 제 얼굴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아직은 돌이킬 수 있다고, 아직은 제가 이길 수 있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콘솔실의 기계음은 점점 더 낮고 둔탁하게 울렸어요. 마치 경고하듯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 기계가 제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붉은 경고창이 깜빡이는 스크린 앞에서 로키드 마틴 엔지니어들이 손을 놓고 있는 꼴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48시간 최후 통첩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최동식 소장이 남긴 내용 증명의 데드라인이 내일 오후면 만료됩니다. 그 전에 시스템을 열어야 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더 강하게 밀어 마스터 USB를 꽂아서 루트 권한으로 강제 부칭시켜. 제가 수석 엔지니어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고개를 돌려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국장님, 양자 암호 시스템에 마스터 USB를 꽂는 건 매뉴얼에 없는 행위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할지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분석한 뒤에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 미합중국 군수사령부 국장 명령이야. 지금 당장 꽂아. 고함이었습니다. 콘솔실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엔지니어 8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군수사령부 국장의 직접 명령이었으니까요. 수석 엔지니어가 입술을 깨물며 하드 케이스에서 은색 USB를 꺼냈습니다. 미 국방부 전용 마스터 부칭키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인 콘솔의 포트에 가져갔습니다. 콘솔실 입구에 서 있던 마이클 챙 하사관이 앞으로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국장님, 안 됩니다. 제발 멈추십시오. 그걸 꽂는 순간 시스템이 외부 침입으로 인식합니다. 메인보드가 스스로 타버려요. 이건 낡은 자물쇠가 아니라 2026년형 양자 방어 체계입니다. 제발! 챙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거의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챙을 노려보며 이를 드러냈어요. 하사관, 마지막 경고다. 한 발짝만 더 나오면 군법 회의에 회부한다. 챙의 발이 멈췄습니다. 두 눈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입이 반쯤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수석 엔지니어에게 돌렸어요. 꽂아! 수석 엔지니어의 손이 떨렸습니다. USB가 포트 위에서 흔들렸어요. 3초간의 정적이 콘솔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딸깍! 은색 USB가 포트에 삽입됐어요. 2초 뒤 수석 엔지니어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비밀번호 오류 따위가 뜰 줄 알았습니다. 접근 거부 메시지가 나오거나 기껏해야 시스템이 다시 멈추는 정도를 예상했어요. 그런데 화면에 나타난 건 비밀번호 입력창이 아니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시뻘겋게 물들었어요. 꺼져 있던 나머지 11개 스크린까지 동시에 켜지더니 일제히 붉은색으로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알 수 없는 코드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귀청을 찢는 사이렌이 콘솔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한 경보음이 아니었어요. 함선의 모든 스피커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비상 사이렌이었습니다. 전장의 조명이 꺼지고 비상등이 핏빛 붉은색으로 전환됐어요. 콘솔실이 지옥처럼 붉었습니다. 뭐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사이렌에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지만 시스템은 이미 통제를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화면의 코드 흐름이 멈추더니 영어와 한국어 병기 경고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비인가 침입 감지, 적대적 접근 프로토콜 발동, 레이더 냉각 시스템 비상 가동. 냉각 시스템이 비상 가동됐다고요? 반대였습니다. 냉각이 아니라 가열이었어요. 시스템이 강제 침입을 적대적 공격으로 인식하고 레이더 냉각 온도를 역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콘솔 옆온도 게이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늘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80도, 100도, 120도, 자폭 임계점인 180도를 향해 일직선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배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콘솔 패널의 플라스틱 커버가 열로 일그러지며 악취를 뿜었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어요. 또 한 명이 USB를 빼려고 포트를 잡았다가 화상을 입고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포트 주변 금속이 이미 뜨거워진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비밀번호 오류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우리의 강제 접속을 독사처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스터 USB를 삼켜버리고 그 대가로 함선 전체를 불태우려 하고 있었어요. 전원 빼! 전원 차단해! 다 끊어! 제가 바닥에 앉은 채 악을 썼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패닉 상태로 케이블을 잡아당겼어요. 하지만 보조 전원마저 한국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끊어도 위성 링크를 통해 명령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완전한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그때 시뻘겋게 전멸하던 메인 스크린의 경고 코드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어요. 사이렌도 샘큐어간 멎었습니다. 콘솔실이 묘하게 고요해졌어요. 숨을 몰아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이 다시 켜졌어요. 경고창이 아니었습니다. 화상통화 화면이었어요. 고화질 카메라에 잡힌 한 사람의 상반신이 메인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검은 정장, 은퇴 안경, 한 올에 흐트러짐도 없는 넥타이, 서울 K조선 본사의 사무실 배경이 뒤에 보였어요. 강만철 이사였습니다. K조선 법무보안 총괄. 서울에서 전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제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이름을 계약서에서 본 적이 있었지만 얼굴을 마주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안경 너머의 눈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어요. 최동식 소장의 무표정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최 소장이 얼음이었다면 이 사람은 돌이었어요. 차가운 게 아니라 아예 온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며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어요. 목이 갈라졌습니다. 당장 암호 풀어. 이건 테러야? 미합 중국 해군 함정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강만철 이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고함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사이렌이 다시 낮게 울기 시작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안경을 검지 손가락으로 천천히 치켜 올렸어요. 그 동작이 묘하게 느렸습니다. 마치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전에 안경을 고쳐 쓰는 것처럼요. 화면 한쪽에 문서 파일이 떠올랐습니다. 계약서 원본이었어요. 페이지가 자동으로 넘어가며 특정 조항에서 멈췄습니다. 형광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강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늘했어요. 감정이 일절 배제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사의 톤이었습니다. 한미합동 사이버 방어 조약 제4조 7항. 비잉하자의 강제 시스템 접속 시도는 즉각적인 적대적 해킹으로 간주합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적대적 해킹. 그 단어가 콘솔실의 붉은빛 속에서 흉기처럼 빛났습니다. 제가 지시한 강제 부칭이 미국이 서명한 조약에 의해 해킹으로 규정된 겁니다. 강 이사의 시선이 카메라를 관통했어요.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1만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에서 화면 너머로 저를 내려다보는 그 눈빛에 자비라곤 없었어요. 방금 전 미 해군의 비인가 강제 접속이 확인되었으므로 제로 트러스트 프로토콜에 의거하여 해당 함정의 전술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공장 초기화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공장 초기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전술 데이터를 통째로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레이더 설정, 미사일 궤도 연산, 통신 암호, 항해 좌표, 이지스함의 두뇌를 백지로 만들겠다는 선고였어요. 메인 스크린 하단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카운트다운이었어요. 붉은 숫자가 1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콘솔실의 사이렌이 카운트다운에 맞춰 박동했어요.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콘솔에서 물러섰습니다. 누구도 키보드에 손을 대지 못했어요. 저는 스크린을 올려다봤습니다. 강만철 이사의 얼굴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입꼬리 한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끝났고 항소는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 셔츠를 적셨어요. 이건 제가 그려왔던 시나리오에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청업체가 발주처의 군함 앞에서 펜타곤 국장이 지켜보는 화면 너머에서 합법적으로 자폭 스위치를 누르는 광경이라니요? 콘솔실의 붉은빛 속에서 카운트다운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시각, 태평양 건너편 워싱턴에서는 전혀 다른 무대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하와이 콘솔실 바닥에 주저앉아 카운트다운 숫자만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강만철 이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 이사의 서울 사무실 메인 모니터에는 저와의 화상통화 화면이 떠 있었고 그 한 구석에 작은 창이 하나 더 열려 있었습니다.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의 생중계였어요. 토머스 스털링 차관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펜타곤 서열삼 위. 군사 지식은 제로에 수렴하지만 정치 감각 하나로 그 자리까지 올라간 양반이죠.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기자들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이 사태를 미국의 승리로 포장하려는 여론전이었습니다. 스털링 차관은 이 브리핑을 통해 백악관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얼굴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절호의 기회라 판단한 거였죠. 저는 나중에 녹화본을 봤습니다. 스털링 차관이 뭐라고 했는지 한 글자도 빠짐없이 기억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미합 중국은 어떤 외국 하청업체에 조잡한 암호 따위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우리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24시간 안에 아시아 업체의 유치한 보안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며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 패권이 건재함을 전 세계에 증명하겠습니다. 거들먹거렸어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어요. 스털링 차관은 그 불빛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른 채요. 하와이 콘솔실의 메인 스크린에서 강만철 이사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화면 한 구석의 생중계 창을 보고 있었어요. 스털링 차관의 입이 벌어지고 닫히는 장면을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 그 시선의 변화를 올려다봤습니다. 강 이사의 표정은 여전히 돌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에 뭔가가 스쳤습니다. 놀라움이 아니었어요. 분노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놓이는 순간에 차갑고 정확한 확인이요. 강 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벤스 국장, 지금 보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강 이사가 화면의 생중계 창을 확대했습니다. 스털링 차관의 얼굴이 커졌어요. 브리핑룸에서 여전히 활짝 웃으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미 국방부 획득 유지보수 담당 차관이 전 세계 생방송에서 한국 시스템에 대한 강제 해킹을 공식적으로 지시하고 승인했습니다. 심장이 멎었어요. 강제 해킹을 공식 승인.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스털링 차관은 여론전을 하려고 떠버린 것뿐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미국의 힘을 과시하려던 정치적 쇼였죠.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전 세계가 시청하는 생방송에서 타국 기업의 보안 시스템을 강제로 파괴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녹화된 증거였어요. 강 이사의 입꼬리가 1mm쯤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웃음은 아니었어요. 판사가 선고의 마지막 줄을 읽기 전에 짓는 미묘한 표정이었죠. 따라서 한미합동사이버 방어조약 제4조 7항 및 부속 의정서 제3조에 의거 미 국방부의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적대적 해킹이 확인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 이사의 손이 키보드 위로 올라갔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멈췄어요. 저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스크린을 향해 두 손을 내저었어요. 잠깐만.
스털링 차관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일 뿐이야. 공식 명령이 아니라고. 제발 그 버튼을 누르지 마. 처음으로 사정했습니다. 25년 펜타곤 경력에서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짓이었어요. 아시아 하청업체 사람에게 제발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하지만 목구멍에서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공포였어요. 순수한 공포. 강 이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 사정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안경 너머의 시선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미 국방차관의 생방송 발언은 대한민국 법무팀에 의해 실시간 녹화 및 법적 증거로 확보 완료되었습니다. 본 시각부로 태평양 함대 전 함정 12척에 대한 전술 데이터 링크를 완전히 차단하고 클라우드 서버의 공장 초기화를 실행합니다. 엔터키가 눌렸어요. 딸깍! 작은 소리였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힘이었어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메인 스크린의 카운트다운이 0으로 떨어졌어요. 12개 스크린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하나씩 꺼진 게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멀티탭에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일제히 동시에 까맣게 죽었습니다. 사이렌도 멎었어요. 기계음도 사라졌습니다. 비상등마저 깜빡이다 꺼졌어요. 콘솔실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문이 없는 함선 내부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의 거친 숨소리만 어둠 속에서 들렸어요. 누군가의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도요.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벽에 등을 기댄 채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어요. 이게 끝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USS 존핀 한 척이 죽은 것뿐이잖아. 나머지 배들은 멀쩡할 거야. 하와이에 이 한 척만 문제인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30초도 되지 않아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어둠 속에서 비화기가 울렸습니다. 진동이 허벅지를 때렸어요. 더듬거리며 꺼냈습니다. 화면에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발신자는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 통신실이었습니다. 펜스 국장님, 긴급 보고입니다. 대만 해협 작전구역의 이지스함 3척에서 동시에 비상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전술 스크린이 전부 꺼졌다고 합니다.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았어요. 대만 해협, 중국 함대와 코를 맞대고 있는 최전방이었습니다. 통화를 끊기도 전에 비화기가 다시 울렸어요. 이번에는 요코스카 기지였습니다. 일본 해역 초계함 2척, 항해 시스템 전면 다운, 레이더 반응 없음, 수동 조타로 전환 중,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괌이었어요. 태평양 중부 작전 해역 구축함 4척, 전술 데이터 링크 완전 소실, 미사일 유도 시스템 오프라인,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와이, 대만 해협, 일본, 괌, 남중국해, 태평양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명이 쏟아졌어요. 12척이었습니다. K조선의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되어 있던 태평양 함대 이지스함 12척 전부가 동시에 눈과 귀를 잃었어요. 그중 한 통화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걸려온 제임스 밀러 함장의 무전이었어요. USS 존핀의 함장이 아니라 다른 이지스함의 지휘관이었지만 목소리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국장님, 중국 함대가 코앞인데 위상배열 레이더 냉각수 공급이 통째로 끊기고 스크린이 새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우리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눈이 먼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밀러 함장의 비명이 어둠 속 콘솔실에 울려 퍼졌어요. 비화기의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최전방에서 적함과 대치 중인 함장이 자기 배의 레이더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의 목소리였어요. 전쟁터에서 총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어요. 저는 두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한 척이 아니었어요. 하와이의 USS 존핀 한 척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 전체였어요. 제가 지시한 갑질이, 제가 강요한 강제 부침기, 제가 스털링 차관에게 안심시키며 벌인 사기극이 태평양 함대 12척을 동시에 몰살시킨 겁니다. 미사일 한 발 안 맞고 전투 한 번 안 치르고 세계 최강의 해군이 마우스 클릭 한 번에 고철로 변했어요. 속이 뒤집혔습니다. 위산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 콘솔실 바닥에 엎드려 헛구역질을 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요. 마른 구역질만 반복됐어요. 갈비뼈가 뒤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휴대폰 불빛을 켜며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합 중국 펜타곤 군수사령부 국장이 까만 바닥에 엎드려 구역질을 하는 꼴을
로키드 마틴의 천재들이 휴대폰 불빛 아래서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콘솔실 입구에 서 있던 마이클 챙 하사관의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보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어요. 내가 경고했잖습니까? 그 한마디를 삼키고 서 있는 챙의 그림자가 콘솔실의 어둠보다 더 검었습니다. 콘솔실에서 기어 나왔을 때 하와이의 햇살이 눈을 찔렀습니다. 아열대의 뙤약볕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어둠 속에서 구역질을 하다가 밝은 곳으로 나오니 세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야자수는 바람에 느긋하게 흔들리고 진주만의 바닷물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풍경이 오히려 잔인했습니다. 태평양 함대가 통째로 죽었는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도크 사무실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K조선 클라우드 연동 화면에 접속하려 했어요. 이미 불가능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했어요.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태평양 함대 운용 현황 대시보드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12개의 초록색 아이콘이 태평양 지도 위에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대만 해협의 셋, 일본 근해의 둘, 괌의 넷, 남중국해의 셋, 12개의 초록빛이 미합 중국의 태평양 제해권을 상징하고 있었죠. 지금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초록색 아이콘 12개가 전부 삭제되어 있었어요. 지도 위에 남아있는 건 파란 바다뿐이었습니다. 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흔적이 증발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배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12척의 이지스함은 여전히 바다 위에 떠 있었어요. 하지만 눈과 귀와 두뇌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을 뿐이었죠. 지도에서 지워진 건 아이콘이 아니라 미합 중국의 태평양 지배력 그 자체였습니다. 화면 하단에 시스템 로그가 흘러나왔어요. K조선 클라우드 센터에서 자동 생성된 알림이었습니다. 미 해군 태평양 함대 MRO 서비스 계약 종료. 서버 유휴 용량 30% 발생. 글로벌 방산 파트너 네트워크에 가용 슬롯 공지 완료. 가용 슬롯 공지.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의미가 더 선명해졌어요. K조선이 미국과의 계약을 끊으면서 생긴 빈 서버 공간을 전 세계 방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겁니다. 미국이 발로 찬 그 자리를 누구든 돈만 내면 차지할 수 있게 열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알림을 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누가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서까지 한국의 서버를 사겠어? 미국의 눈치를 볼 텐데 세상에 그런 배짱을 가진 나라는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5분도 지나지 않아 그 확신이 박살났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긴급 계약 체결 요청. 발신자는 호주 방위사업청이었습니다. 오커스 핵 잠수함 조기 도입 프로젝트 명목으로 K조선의 유휴 슬롯 30% 전량에 대한 독점 계약을 즉시 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금액란에 적힌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천문학적이었어요. 미국이 K조선에 지불하던 연간 계약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즉시 입금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1분이었어요. K조선의 유휴 슬롯 공지가 뜬 지 1분 만에 호주가 달려든 겁니다. 이건 즉흥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호주가 미리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이 자충수를 두는 걸 숨죽여 지켜보다가 빈자리가 나오는 순간 달려들 채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호주 방위사업청장 데이비드 스미스, 50대의 영악한 관료였어요. 이 사람이 K조선의 기술력이 세계 방산, 패권의 열쇠라는 걸 미국보다 먼저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하청업체라고 깔보며 발로 찰 때 호주는 그 발에 차인 보석을 주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미스 청장의 공식 성명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발로 차버린 K조선의 VIP 슬롯을 이제부터 호주 제1함대가 영구적으로 독점합니다. 오커스 핵 잠수함 프로젝트의 디지털 트윈 관제를 K조선에 전면 위탁하며 계약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그 두 글자가 머리를 망치로 때렸어요. 10년간 독점이라는 건 미국이 아무리 돈을 들고 다시 찾아가도 그 서버에 접근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호주가 현금 뭉치로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무의식적으로 밀어낸 거였어요. 의자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미국이 아니면 누가 사겠냐. 배짱 부리던 제 확신이 1분 만에 증발했어요. 세상은 미국 없이도 잘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미국이 빠진 자리가 오히려 더 비싼 값에 팔리고 있었어요. 그때 사무실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속보 자막이 흘렀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었어요. 세라 젠킨스 기자의 이름이 바이라인에 박혀 있었습니다.
안보 수석 기자, 스털링 차관의 브리핑룸에 있었던 바로 그 기자였죠. 기사 제목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어요. 펜타곤의 오만이 부른 국가적 재앙, 한국 시스템 차단에 멈춰선 태평양 함대, 빈자리는 호주가 삼켰다. 단독 속보였습니다. 전 세계 금융 단말기에 동시타전된 기사였어요. 젠킨스 기자는 스털링 차관의 생방송 망언과 그 직후 태평양 함대가 멈춰선 과정을 분 단위로 재구성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갑질이 어떻게 자국 해군을 무력화시켰는지, 한국의 클라우드 통제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호주가 얼마나 빠르게 빈자리를 낚아챘는지를요.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한국의 소프트웨어 통제력 앞에 무력으로 군림하려던 미국의 하드웨어, 권력은 바다 위에 고철로 전락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월스트리트에서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상상이 됐어요.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 미국 방산주가 수직 낙하하고 있을 게 뻔했습니다. 세계가 미국을 비웃고 있었어요. 그때 비화기가 울렸습니다. 스털링 차관이었어요. 아까 백악관 브리핑에서 활짝 웃으며 카메라 앞에 서던 바로 그 양반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어요. 귀를 찢는 비명이 쏟아졌습니다. 벤스, 이 멍청한 놈아. 네가 다 통제할 수 있다고 해서 서명만 했을 뿐이야. 이 안보 재앙은 전적으로 내 놈의 무능 탓이다. 알겠어? 내 놈 탓이라고. 쌍욕이었어요. 사흘 전 한국 놈들을 짓밟고 와 라고 지시한 바로 그 입에서 쌍욕이 쏟아졌습니다. 백악관이 동맹들 목줄을 쥐길 원한다며 갑질을 부추기던 바로 그 목소리가 지금은 저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완벽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모든 책임을 제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빠져나가려는 거였죠.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부딪히며 딸깍 소리가 났어요. 수화기 너머로 스털링 차관의 욕설이 개미 소리처럼 새어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태평양 지도 위에 초록색 아이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호주 방위사업청의 계약 체결 완료 알림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10년 독점, 전액 현금, 즉시 발효, 계산이 끝났습니다. 제 머릿속에서요. 미국이 K조선의 MRO 슬롯을 되찾으려면 호주의 10년 독점 계약이 끝나야 했어요.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미 태평양 함대는 한국의 클라우드 없이 배를 운용해야 합니다. 본토 조선소는 이미 죽었고 숭령공은 없고 현대화된 도크는 녹슬어 문을 닫았어요. 수리되기만 3년씩 밀리는 상황에서 10년을 버텨야 한다고요? 불가능했습니다. 이건 태평양 제해권의 상실이었어요. 미합 중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던 시대가 끝난 거였습니다. 15% 관세를 뜯어내려던 얕은 수작이 역사상 최악의 안보 재앙으로 돌아왔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진주만이 보였습니다. USS 존 핀의 거대한 선체가 드라이도크에 걸쳐진 채 햇빛을 받고 있었어요. 냉각수가 끊긴 레이더 패널이 열기를 머금고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세계 최강의 전투함이었던 그 1만 톤짜리 철덩어리가 지금은 그냥 거대한 깡통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가라앉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일렁였어요. 15% 관세 몽둥이 하나로 아시아 하청업체를 쥐어짤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오만이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천조국의 권위를 등에 업고 갑질을 해대면 세상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세상은 꿇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조용히 기다렸다가 제가 넘어지는 순간 빈자리를 채워버렸어요. 2월 19일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와이의 해가 떠올랐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아열대의 뙤약볕이 진주만 제3도크를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크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햇볕에 달궈져 엉덩이가 뜨거웠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넥타이는 반쯤 풀어져 가슴팍에 늘어져 있었고 셔츠의 윗단추 2개가 벌어져 있었어요. 언제 풀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오늘 아침에 나온 건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에 USS 존 핀이 있었어요. 1만 톤급 이지스함, 사흘 전까지만 해도 미 태평양 함대의 자존심이었던 배였습니다. 드라이도크에 걸쳐진 거대한 선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둔탁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에 위험 따위는 없었습니다. 냉각수가 끊긴 레이더 패널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금속 표면이 열기를 머금고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습니다. 여기저기 해체된 외판 사이로 배선이 그을린 채 늘어져 있었고 강제 부팅 때 타버린 콘솔 패널에서는 아직도 희미한 탄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거대한 깡통이었습니다.
수조 원짜리 최첨단 전투함이 미사일 한 발 안 맞고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려져 있었어요. 저 배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K조선의 클라우드 없이는 전술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고 공장 초기화된 시스템을 되살릴 암호키는 서울에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미 호주와 10년 독점 계약을 맺었어요. 주머니에서 비화기를 꺼내 화면을 켜봤습니다. 부재중 전화 47건, 펜타곤 인사국, 감찰실, 법무실, 의회 군사위원회 조사관, 전화를 건 곳들의 이름을 읽는 것만으로도 제 운명이 결정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스털링 차관의 번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양반은 이미 저를 잘라냈으니까요. 뉴스 앱에 알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어요. 블룸버그, 로이터, AP통신, CNN 전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미 태평양 함대 전면 마비, 한국 K조선 클라우드 차단, 호주 독점 계약, 방산주 폭락,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수천억 달러가 하루 만에 증발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15% 관세로 긁어모으려던 푼돈이 수천 배의 재앙으로 돌아온 겁니다. 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햇빛에 반사되어 제 얼굴이 비쳤어요. 58살의 늙은 관료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미합중국 군수체계의 산증인이라 자부하던 사람의 얼굴에 자부심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군화가 콘크리트를 밟는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이클 챙 하사관이 도크를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 옆을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챙은 저를 힐끗 내려다봤어요. 사흘 전 한국 시스템에 손대지 말라고 2번이나 경고했다가 묵살당한 바로 그 하사관이었습니다. 정강이를 걷어차이고 군법회의 운운하며 입을 틀어막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챙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를 내려다보는 눈에 동정은 없었어요. 분노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확인이었어요. 자신이 예언한 재앙이 정확히 실현된 것을 바라보는 씁쓸하고 건조한 시선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박살 내려던 건 낡은 자물쇠가 아니라 2026년형 외계 기술이었다고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어요. 최동식 소장의 무표정을 닮아 있었습니다. 사실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챙의 경고를 들었다면, 강제 부팅을 멈췄다면, 최소한 양자 암호의 위험성을 인지했다면 이 모든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거두고 다시 걸어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멀어졌어요.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도크 출구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30대 초반의 하사관에게 쏘아붙임을 당하고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챙이 사라진 뒤 허리춤의 무정이에서 잡음이 섞인 신호음이 흘렀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여 무정이를 집어 올렸습니다. 주파수가 잡혔어요. 대만 해협이었습니다. 제임스 밀러 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어요. 어제 비명을 지르며 레이더가 죽었다고 외치던 바로 그 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목소리는 비명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분노가 완전히 응축된 단단한 얼음 같은 톤이었어요.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하청업체 위약금 받아오시겠다며 호기를 부리시더니 기어코 천하의 미 해군 전체를 한국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군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위약금 받아오시겠다며 호기를 부리시더니 제가 스털링 차관에게 한국 놈들 위약금으로 쥐어짜겠다고 큰소리쳤던 바로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어요. 최전방에서 중국 함대와 대치하고 있는 함장이 눈먼 배 위에서 후방에 부패한 관료에게 내뱉는 일침이었습니다. 무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무릎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밀러 함장의 마지막 문장이 도크의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천하의 미 해군 전체를 한국 앞에 무릎 꿇게 만드셨군요. 무릎 꿇게 만드셨군요. 꿇게 만드셨군요. 왼손에 들려있던 것이 느껴졌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이었습니다. 언제 가져온 건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마 숙소에서 나올 때 자판기에서 뽑은 것 같았습니다. 얼음은 진작 다 녹았어요. 미지근한 갈색물이 투명한 플라스틱 컵 안에서 출렁거렸습니다. 최동식 소장이 마시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떠올랐어요. 얼음이 가득 든 잔을 들고 제 고함을 바람소리 취급하던 그 모습이요. 달그락거리던 얼음 소리가요. 손가락이 풀렸습니다. 컵이 떨어졌어요.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뚜껑이 벗겨졌습니다. 미지근한 커피가 쏟아지며
바닥에 갈색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그 웅덩이가 천천히 번져나가는 걸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셔츠에도 튀었지만 닦을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USS 존핀을 올려다봤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레이더 패널이 아침 햇살에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배 너머로 태평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미합 중국이 80년간 지배해온 바다였어요. 그 바다의 주인이 사흘 만에 바뀌었습니다. 아니, 주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철덩어리를 바다에 띄운다고 바다를 지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철덩어리에 눈과 귀와 두뇌를 쥔 자가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가 낡은 15%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며 권력에 취해 헛발질을 해댈 때 대한민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클라우드로 태평양의 재해권을 쥐락펴락하는 진정한 디지털 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25년 동안 쇳덩어리만 세다가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른 늙은 바보였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가 바짝 마르고 있었어요. 하와이의 뙤약볕이 갈색 얼룩을 빠르게 말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룩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25년의 커리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콘크리트 바닥에 커피 얼룩처럼 잠깐 번졌다가 증발해버리는 거구나. 도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K조선 엔지니어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공구 하나, 케이블 한 가닥도 남기지 않고 떠났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온 적이 없었다는 듯이요. 남은 건 고철이 된 이지스함, 한 척과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바닥에 주저앉은 미합 중국의 군수사령부 국장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바람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58살의 윌리엄 벤스가 텅 빈 도크 한가운데서 눈물을 흘렸다는 건 기록에 남기고 싶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윤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